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오늘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더라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듯이 경기장에서 야구장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일부는 벗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스포츠 경기를 포함해서 공연, 집회, 실외라면 마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진자 수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면회나 격리는 물론이고 머지않아서는 실내 마스크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1면입니다. 자, 미북 정상회담이 한창이던 2018, 19년 사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에 억류된 최소 6명의 억류자를 외면했다. 송환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국민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30면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화제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최병천 소장의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등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역시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월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월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과 또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미국, 일본 정상과 각각 회담을 했고 또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순방의 주요 장면들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과와 함께 논란도 안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길에서 보통은 기내에서 함께 출장을 갔던 순방에 함께했던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 이제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 간담회를 생략했다고 합니다. 왜 생략했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왜 생략한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사실 이번 그 유엔 총회 연설과 그다음에 3개국 정상회담 순방은 네. 사실 보기 외형적인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에 대한 그런 가치 그런 연설도 했고 그다음에 2년 9개월간 물꼬를 트지 못했던 한일 정상회담 또 어쨌든 이제 다시 앞으로 채널 소통 강화라는 이제 그런 원칙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소통의 물꼬를 텄고 그다음에 인플레 감축법도 어쨌든 미국과 지금 어쨌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그런 또 그 계기를 마련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투자 유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제대로 된 조문이냐에 대한 논란과 또 갑자기 순방 막판에 불거진 그 비속어 논란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마 그 순방 귀국길에 오는 기자단과 간담회를 했으면 질문이 성과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입장이 거기서 대통령께서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또 한다면 한 대로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번 기내 간담회는 좀 취소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또 피로도도 있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유를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빡빡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단 그리고 수행원들 모두 좀 피곤했을 것이다.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일단 간담회를 생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을 조금은 피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마음이 상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네. 뭐 기자단과의 소통 문제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기자단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각각 뭐 거의 한 3천만 원 돈을 들여서 이제 이번 그 순방에 이제 동행을 했던 것인데 어찌 보면 마지막 어떤 그래도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번 외교의 성과가 무엇이 있을까? 근데 어떤 좀 뭐 캐나다와의 어떤 막판에 있었던 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도 이렇게 보도 내용을 잘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어떤 실체적인 어떤 외교 성과라고 한다면 캐나다와의 어떤 경제 협력 교류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보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뭐 그 논란에 대해서도 그냥 앞으로 이제 입장 정리가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통령이 직접 입장 정리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집중됐던 게 바로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 어떤 얘기를 할까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저희가 영상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어 스태핑은 진행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 때문에 동맹 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다. 훼손이 됐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지적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연설로 국격에 맞는 책임 이행과 또 국제연대 지향을 밝혔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한일 관계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일 양국 정상이 한 번 만난다고 해서 그것도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퇴조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성과들과 또 아쉬움, 논란들이 있는 이 와중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논란을 비판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는 좀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십시오. 알맹이 빠진 빈 껍데기 순방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상황을 면피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사과하십시오. 영국 조문 취소 외교 결례와 욕설만 남은 국제망신, 거짓 홍보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삼진 아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미경을 들이대고 찾아낸 티끌을 기다렸다는 듯이 키우고 비틀고 덧칠해서 그것으로 명백한 외교 성과마저 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당부합니다.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는 그만 멈추십시오. 자, 일단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란은 일단 비속어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는 좀 중단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의 입장도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켜진 마이크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켜진 마이크라는 건 회의석상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사적인 대화를 했던 내용, 그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던 그 목소리, 그걸 두고 언급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도 미국 백악관은 이렇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 그리고 우리의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고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핵심 동맹으로 여기고 있다. 두 정상은 어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최다인 변호사님,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민주당이 우리 한국의 야당에 나서서 이걸 더 키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경우에는 네. 이 발언 자체가 미국에, 특히 미국 의회와 미국의 대통령인 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한 언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이 언급이 공유됨으로써 이 순방에 관한 어떠한
시립 같은 것들을 더 약화시키고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감이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의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네. 다시 야당과의 협치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70년이 넘은 혈맹의 국가인데 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외교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물론 미국의 일부 이제 야당 뭐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라고 짚은 적은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당이 이것을 잡으면서 정쟁의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까 도어 스태핑에서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과연 국익에 어떠한 이익이 있겠는가. 물론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런 언사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다고는 하지만 네. 이렇게 외교에 순방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실익을 취해야 되는데 이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국민에게 오히려 훼손이 되는 이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내용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지금 제작진의 얘기가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나 일단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공세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국민 상환은 물론이고 외교 라인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경질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도 경질을 해야 한다고 이미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 나토 순방 때부터가 지금 두 번째까지인데 두 번 다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왜 근데 경질을 해야 되냐? 이제 G20 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회의가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도 또 대통령께서 나가셔야 되거든요. 정말 그때는 또 다자 외교에 정말 빡빡한 시간 내에서의 다자 외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저는 이 스텝, 그러니까 이 참모진에 가지고 해서는 또 네. 논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번 순방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는 영국에서의 일은 그럴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조문 관련해서 장례식 참석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별로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일, 특히나 일본과의 한일 회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이거 처음부터 가기 전부터 김태호 차장이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인데 그 부분을 잘 풀지를 못했어요. 중간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겠다. 근데 그래서 결국 미국과에 가서 거의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만났잖아요. 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내부 보도 사진 딱 그 악수한 사진 하나밖에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도진도 가지를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통령보다도 대통령이 판단을 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 외교 라인과 안보 라인의 어떤 경질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교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꽤나 큰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에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당장 그 외교 무대에 가서 얼만큼 그 현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각국과 얼만큼 좋은 환대를 했느냐, 그다음에 어떤 좋은 이야기를 나눴느냐, 그다음에 어떤 모습들을 연출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외교 무대에서 평가되는 가장 이제 즉각적인 평가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차를 두고 그 양 국가 내 정상들이 어떤 대화를 했고 그것이 각국에서 어떤 효력들을 발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전자의 면, 그러니까 그 외교 무대 자체에서는 다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못 보여줬다라는 데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면서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 만나면서 했었던 이야기들, 거기에서 나온 외교적 성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민주당에서 폄하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당장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IRA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30%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IRA가 통과되면서 한 45%까지 올라가는 이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랑 대한민국 대통령과 좋은 사진이 찍힌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에 대해서 대통령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민주당에서 폄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시다 총리도 내년에 당장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강경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과
좋은 환담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네. 국내 정치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당장 현장에서 보여줬던 미흡한 모습만으로 외교 라인 전부를 경질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의 좀 지나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밝혔던 순방에서의 어떤 성과와 그리고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가보겠습니다. 5박 7일 동안 런던, 뉴욕, 토론토, 오타와 4개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엔의 기조연설로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법치라는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고 국제연대를 강력히 지향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정기조 및 대외정책의 원칙이라는 점을 알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국제협력을 기하려는 나라,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 또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 기업이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밝혔다는 점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순방의 또 하나의 그 코드는 디지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지금 뉴욕이 디지털과 IT의 새로운 또 그 도시로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NYU 그 대학과 또 AI의 그 메카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을 찾아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 자리를 가졌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의 투자 기업에 대한 그 유치 행사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주면 우리나라에 일자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더 유능한 정부가 되고 규제 개혁이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그 IRA 문제는 제가 그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까 이게 뭐 100여 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그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무슨 장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이 나토만 해도 30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모들에게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장관 베이스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그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시다 수상과의 이번에 그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나토에서
AP4하고 하고 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로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는 한 번에 이렇게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그래서 일본 내의 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 양국 국민들의 좀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양국 기업들이 상호 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그 성장에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이번 수방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회사장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요. 저는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6분 30초 정도 되는 분량의 오늘 아침 출근길 도어 스태핑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엔 기조 연설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논란이 됐었던 미국은 48초라는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도 조금 전 설주환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접 찾아가서 사진 한 장 남기고 30분 만에 이렇게 끝나는 그런 약식 회담 형식을 취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비속어 논란을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관계를 훼손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전 세계 한 강대국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동맹 없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그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과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도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희가 직접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첫 보도가 됐었던 그 MBC 보도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백히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이미 선을 그었고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외교가의 금원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그 한 국가의 정쟁이 아주 여야 간에 치열하더라도 그게 국경에 다다르는 순간은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 한 몸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정치는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던 게 중요합니까? 미국도 지금 그것은 우리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증진되고 있고 한 마이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평하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켜진 마이크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끊임없이 얘기를 사실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듯이 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공격의 수준을 넘어서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듯한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그다음에 이러면은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아직 능력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국가에서 동맹의 가치가 매우 소중한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우리의 안위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고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일 수 있다. 강력히 말씀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차분차분 따져서
왜 일본 외교, 미국 외교가 사전에 이렇게 이만큼 기대치를 부여하고 요만큼밖에 못하느냐. 이건 국회에서 따질 수 있으나 본질과도 다름없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달이 아니라 손가락만 가리키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재확산하는 것은 전혀 국익에 도움 안 된다. 대통령께서 아마 출근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심하고 발언하신 듯 싶습니다. 근데 뭐 길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뭐 짧게 한마디만 딱 했는데 그러나 논란은 좀 계속되는 것 같고 설주한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도 어제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불의를 방관하는 것이 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 저도 뭐 불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지칭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네. 어떤 이게 지금 논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양분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날리면으로 듣는지 바이든으로 듣는지 이거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지금 들린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불의냐 뭐 이렇게까지 갈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오히려 진짜 방금 대통령의 기조 대응 기조가 드러났다고 생각. 어저께부터 물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짜 뉴스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로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 버린다면 이제는 진실 공방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참 아쉬워요. 저 들으면서 좀 되게 아쉽다는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그 당초에 보도된 내용대로 이 XX가 승인을 못 받으면 바이든이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그 내용만 들어봤을 때는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글로벌 펀드 기금 모금을 위해서 60억 달러를 미국에서 낸다고 하니 네. 굉장히 큰 돈이죠. 60억 달러니까. 그래서 야 그게 미국에서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인인데 야 그게 안 되면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곤란해지겠냐 이렇게 순환해서 얘기해 본 그 얘기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아마 의도한 얘기는 그러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그 워딩 자체를 가지고 아니다라고 지금 해버리면 이거 이제 분석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논란이 지난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아쉽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빨리 이걸 뭐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전문가의 분석까지도 필요한 문제인가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기에 어떠한 부적절한 단어가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아니라고 또 주장하시는 국회의원들도 계세요.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우리의 이제 한미의 외교와 관련된 것들을 훼손시킬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1억 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거란 말이죠. 약속에 대한 이행에 대한 어떤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쟁 요소를 계속 끌고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분석까지 해야 될 내용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이고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격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예를 들면 예전에 욕설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정과까지도 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정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저는 여나 야나 또 국익을 위해서 과연 좋은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인데 민주당과 최초 보도를 한 MBC를 향해서 정언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MBC 제3노조가 MBC 노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3노조가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속어 논란 그 발언을 한 시점을 두고 MBC가 보도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MBC가 보도하기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MBC 내부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용이 전달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MBC가 동영상을 올린 시각은 오전 10시 7분입니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은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무려 37분이나 빨리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지금 국민에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언론들의 보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MBC 노조, 제3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MBC 제3노조가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시간대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22일 오전 6시 28분 A 기자가 MBC 본사로 영상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3분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국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은 오전 10시 7분 최초 업로드가 되죠. 그리고 10시 45분 막말 사고 외교 단신 작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단신은 12시 이후에 출고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데 MBC 제3노조가 문제를 삼은 그 발언,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난 22일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 전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른 회의장에서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사고 예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자,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고 쟁점이 뜨겁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네. 사실은 이제 MBC의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 대통령의 말이 일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다음에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SNS상에 조금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의 보도 이전에 저런 모두 발언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제 대통령의 발언 자체 당연히 민주당에서 비판할 수 있죠. 언론 입장에서도 취재하고 보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결국 이 사안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뭐 MBC에서 보도하기 이전에 박홍근 원내대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아니 앞뒤 맥락들을 좀 확인한다든지 이거 충분히 해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뤄질 어떤 외교적인 우리가 미국을 향해 이루어질 어떤 외교적인 결례 같은 것들 그 이후에 나올 후폭풍 같은 것들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한 번쯤 고민하고 또는 뭐 토의를 해보고 던질 수도 있었는데 그저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아직까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뭔가 정쟁의 도구로서 바로 꺼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제가 비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건 그것대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기왕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여기에 대해 수습을 하고 여당이 지금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국민들께 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정쟁의 소재로 삼아버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뭐 좋은 공격 포인트일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전체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것이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야당 역시도 대통령 순방의 공이라는 면에서도 충분히 칭찬을 하고 외교에 여야가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이제는 좀 이 매듭을 좀 짓고 조금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가져온 선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작업이 이제부터는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성일종 의원의 목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박홍근 대표는 이걸 받았는지 MBC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아까 이상민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증거를 내놔라 이러시더라고요. 증거를 왜 내놓아야 됩니까? 그 자기들이 받아서 발표한 사람들이 내야지. MBC가 풀단으로 들어가서 이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에 줬는지를 밝히면 될 일이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리면 되는 일인데 온라인에서 봐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그 온라인을 어디서 받았는지 밝히면 되는 일이지요.
자, 온라인에서 SNS를 통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그렇게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도 어디 SNS에 봤다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설전 변호사님? 일단 그날 저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날 아침 8시 좀 전후해가지고 8시 전후에. 네, 아마 이 영상이 돌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 내부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 영상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재단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기자 풀단에 어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익에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보도에 대해서 좀 이걸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영상이길래 이러냐? 그래서 이제 그 박홍근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말씀하시기 전에도 아마 이 영상은 그 풀단에서 찍힌 카메라잖아요. 이게 그렇죠. MBC가 예. 찍은 카메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전에 이미 저도 돌았거든요. 제가 받을 정도면 뭐 아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걸 꼭 집어서 어디에서 봤다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게 너무나 이제 누구나 그걸 돌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뭐 MBC뿐만 아니라 이건 뭐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도 이것이 다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가 된 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MBC에서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최소영 교수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은 손가락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발언을 안 했어야 맞느냐, 보도를 안 했어야 맞느냐라고 그러면 이런 논쟁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론의 자유와 까지도 논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쟁점은 네. 이제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보도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자막을 넣게 됨으로써 그 자막의 내용, 그러니까 말의 언급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의도를 한 것이 지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SNS에 돌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풀단이라고는 하지만 풀단이 여러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찍힌 영상이 공식적으로 원래는 어디서 찍어야 되면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찍고 이런 게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때 이 찍힌 영상은 현장 스케치 영상이었어요. 네. 그냥 이제 끝나고 나가는 현장 스케치 영상에서 우연히 이 소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BC로 먼저 송출이 됐는데 그러고 보도가 되기 전에 이미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SNS에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SNS에 돌았을 때 얼마나 기자들의 그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까? 그럼 네. 다른 곳에서도 보도를 했어야 돼요. 그게 네. 정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다른 그 방송국에서는 MBC가 보도하고 나서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저희 김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8시에 돌았던 것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겠느냐. 그런데 박홍근 의원께서 그것을 언급을 공식적으로 하셨다면 그럼 어느 정도 신빙성을 믿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지적이 그렇게 설득력 없는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단을 꾸릴 때 기자단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느 행사에 누가 들어가고. 네네. 이 정보는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해당 풀단에 들어갔다고 그 사가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풀단이 전체적으로 영상을 다 공유하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송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자막을 모든 방송사가 쓰고 또 기사는 모든 신문사가 쓰고 들어갔던 풀단에 따라서 이제 공유가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있었던 건데 네. 이게 각사에서 보도하기도 전에 모두가 특종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일보에 대한 욕심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씩 주고 따라간 상황에서 순방을 따라간 상황에서 다들 취재 욕심이 있는데 이것이 공식 보도 라인이 아니라 특정하게 어떤 채널과 누구를 통해 인적 라인을 통해서 SNS로 이게 돌았다. 이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공식화돼 대통령의 행사가 공식화돼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날 것 그대로 편집이 안 된 것들이 마구잡이로 이게 개인에게 공유가 되고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그냥 별 문제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았다. 이 부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손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계속 앞으로도 그럼 순방 때마다 반복된다 그러면 어떻게 풀단이라는 의미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MBC 제3노조에서는 이러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기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의혹을 일으킨 동영상의 최초 촬영자는 MBC 제3노조가 대선 중 편파적 영상 촬영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MBC 뉴스 영상국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제3노조가 봤을 때 지금 이 해당 촬영 기자는 편파적인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또 영상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어느 정도 결탁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 유착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MBC 내부에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 분위기도 강경 대응 모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실수가 그냥 국내 문제였다면은 뭐 충분히 보도되고 그럴 수 있는데요. 미국과의 그 관계가 있으니까요. 외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을 생각했을 때 방송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트는 게 맞나. 정규 방송에서 이거를 그냥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광우병 사태에도 MBC가 중심에 있었고 검언 유착 사건에 있을 때 MBC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MBC가 중심에 있습니다. MBC가 이거를 검증할 기관이 못 됩니까? 의뢰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까? 심지어 권성동 의원은 SNS를 통해서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MBC의 행태는 신속한 보도가 아니라 신속한 조작이다. 자막이라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음성을 특정한 메시지로 들리도록 인지적 유도를 했다.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조작 선동했던 MBC가 지금 제2의 광우병 조작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그러니까요. 여당 내에서는 일단 강경 기조로 각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MBC에 대한 강한 이제 비판의 수위들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비춰지기에 어떤 언론에 대한 제약을 가한다는 식으로 좀 비춰지는 모양이 되면 그것은 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MBC 전체에 대한 보도 편성, 뭐 보도 내용 이런 거 전체를 여당에서는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그리고 언론의 기능과 맞춰봤을 때, 언론의 기능에 비추어봤을 때 과연 이 보도의 적절성이 맞는지 이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그 MBC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신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신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권에서는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의 얘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제2의 광우병 선동을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MBC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과 유착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언론 통제다, 혹세무민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세들이 좀 이렇게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지현 변호사. 그러니까요. 참 이게 내용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일단은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 진위 여부가.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어떤 내용이든 뭐 그런 내용이든 아니면 이게 야당에 대한 욕이든 그것도 문제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그래도 이걸 보도를 했다고 하는 또 MBC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정쟁의 대상을 뭐 이런 언론 쪽으로 돌리고 싶은 국면 전환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옳은 방법인가라는 생각은 좀 의문이 남아요. 지금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의 발언을 진위 여부를 가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논조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우상호 의원도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10분 이해할 수,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뭐 발언이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방식을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좀 더 강경하게 나오시는 의원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해명 과정에서 거짓에 거짓이 이어가고 어떤 또 이것을 또 다른 곳으로 가르쳐서 정말 한다면 뭐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의 사자성어 중에 지록이마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뭐 아니다, 잘못 들었다 민주당이 MBC가 잘못 자막을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순방 마지막 날 김건희 여사가 했던 단독 일정이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비공개로 이어진 김건희 여사의 일정입니다. 지난 21일 미국 뉴저지에 있는 참전 용사의 집을 방문했고요. 23일 캐나다 국립미술관 관람과 참전 용사 보훈 요양병원 방문을 했습니다. 참전 용사의 집에라는 곳은 뭐 6.25 전쟁을 포함해서 참전 군인들이 지금 또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과 함께 동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이동해서는 참전 용사 보훈병원도 방문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제시 세네버트 간호 장교도 만나서 저렇게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먼저 소화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비공개 이제 공개를 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것 또한 왜 그런지 최다미 변호사님,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대통령과 여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행사의 시기나 뭐 내용이나 현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과 캐나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의 이제 순방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여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행보들을 하시죠. 왜냐하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정상회담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도 만나고 투자 유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려면 원래는 사전에 이것을 공개를 하는 목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네. 그 기자들에게 이제 사전에 얘기를 공지를 해야지 기자님들도 취재를 해야 편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단이랑 같이도 갔고 그리고 이제 뭐 전속 기자 같은 분들이 이것을 하고 홍보 내용을 공개를 하다 보면 이러한 뭐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대국의 여사가 초청하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러한 기자님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단독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단독 일정을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순방에 대한 우리의 성과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묻힐 수 있는데 굳이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함으로써 이러한 순방의 성과를 좀 낮출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나토 정상회담 때도 정상회의 때도 김건희 여사가 따라갔다가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에게 맞춰져 있는 포커스가 김 여사에게 또 양분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배경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이런 행보를 다소 비꼬는 듯한 그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단 하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큰 성과가 있었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김건희 여사가 무사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게 가장 큰 소득이고 김건희 여사가 가시면은 무슨 언행을 하시면은 국민들이 조마조마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 가셔서도 미국 가셔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무사고. 혈주환 변호사님, 네네. 가장 큰 소득이다, 가장 큰 성과다, 뭐 이렇게까지는 가장 큰 소득, 그러니까 좋은 성과 중에 하나죠. 중에 하나죠. One of them인데, 아니 이게 왜 나온 얘기겠습니까? 지난번 나토 순방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논란, 뭐 장신구 논란, 뭐 의상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뭐 꼭 이렇게까지 폄하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공개 일정으로 했던 부분들이 다 보니까 충분히 공개 일정으로 해도
괜찮은 내용들이었어요. 충분히 우리나라 참전 용사의 집에 찾아가서 했던 일이고 또 본인이 거기서 했던 말, 본인의 할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뭐 내용도 그리고 이제 트리도 총리 부인과도 같이 동반해가지고 미술관을 갔었고 근데 왜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나고 충분히 공개할 만한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또 뭐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방 기간에 허위 사실을 근거로 지금 야권의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복장을 또 비판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먼저 김호준 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이제 망사포 달린 걸 쓰던데. 그게 영국 로얄 장례식에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그 로얄 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겁니다. 베일.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여성들을 보면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을 안 해요. 망사를. 모르고 하셨나 봐. 로얄 패밀리만 하는 겁니다. 로얄 패밀리 장례식에서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래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끝나기 전에 모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짧게. 검은 베일은 왕족의 전통이라고 왕족만 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네. 그게 영국 전통은 맞거든요. 장례식장에 누가 베일을 쓰고 합니까? 이야기는 패션 전문가들과 따로 한번 해보죠. 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 패밀리들만 착용하는 아이템이라는데 라고 했다가 바로 알고 봤더니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확한 글로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네. 혹시 이 망사가 들어가 있는 모자, 베일이 들어가 있는 모자를 쓴다, 뭐 그게 잘 됐다, 못 됐다라고 네. 하는 게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그렇죠. 사실은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빅마우스잖아요. 그렇죠. 야권 진영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본인이 자기가 틀렸다고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뭉뚱그려서 패션 전문가들 한번 물어보시죠라고 약간 비아냥대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저렇게 그 정말 그 전파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진행자로서 할 수 있는 태도인가라는 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과하면 될 일인데 그리고 많은 정상의 부인들이 유사한 그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요. 장례식장에 다 가서 이거는 사실은 팩트 체크 사진이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확증 편향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타 진영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하고 박지원 원장의 말도 뭐 무사고여서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무사고여서 아쉽다라는 걸로 저는 사실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정말 어떤 우리 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부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논쟁적 이슈를 부각시킬 경우에는 저는 그게 야권에 큰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 정말 국회의원 전환연대 그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제발 이제 좀 그런 가족에 대한 이런 공격들은 좀 정말 너무 속 좁은 옹졸한 정치 아니냐. 그 말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조정훈 네. 의원이 했던 얘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 여사를 향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운 건데 지난 23일 교육위에서 증인 신청을 놓고 또 여야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몽재 외에 10인의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막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장님, 이거는 찬성이 있으면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폭력이라뇨? 이게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증인 참고인 채택 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한 10여 명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그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유기용 위원장이 그냥 통과시켜버린 건데 아마 충돌이 좀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아마 여러 충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부터 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속도는 마하 약 5로 탐지하였으며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연합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북한이 어제 새벽에 보란 듯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부산에 며칠 전에 이제 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왔는데요. 여기 딱 거리가 600km입니다. 북한에 쏘아 올린 그 미사일의 비거리가 600km였는데 지금 쏘아 올린 그 위치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를 봤더니 이게 또 딱 600km입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지금 항공 모함이 동원된 지금 한미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그걸 하루 앞두고 도발을 했다. 비거리는 600km다. 이것은 이 훈련을 겨냥한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특히나 이제 그동안 이제 미사일 발사 같은 건 이제 평천이라든가 이런 내륙 지방에서 했는데 이번 네. 태천에서 바로 이제 동해상으로 쏜 것은 그것을 이제 여기에 대한 무력 과시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네.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항모 핵전단까지 지금 온 상황에서 북한이 그러면 이쪽을 우리가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거죠. 더더군다나 이런 이 미사일에다가 다른 개량형들을 갖다 섞어 쏘면은 우리 대공 미사일망이 무력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로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지금 미군이나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바라보는 건데 어쨌든 북한은 이렇게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만일의 경우지만 여기 탄두에다 핵만 탑재하면은 뭐 그냥 핵 공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본다 그러면은 이번 북한의 그 발사는 다음에 지금 좀 중국의 지금 행사라든가 미국의 선거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력 도발하는 것은 북한도 그만큼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위중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인데 4년 전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2018년, 19년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또 이런 여러 정상회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어떤 비핵화와 관련해서 협상이 활발하게 벌어지던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이 우리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하는 게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은 이 친서를 보낸 시점은 평양에서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난 바로 직후 이틀 뒤였다고 합니다. 2018년 얼마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당시 분위기를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걸 보니까 어떤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서로에 대한 신뢰심, 믿음, 존경심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남쪽에서 아주 스타가 팬클럽이 있을 줄 몰라요.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북남의 관계의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고 해요.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할을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정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화해 무드가 이루어져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저렇게 얘기하고 이틀 뒤에 친서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양동작전이야. 익히 있었던 화전양면의 전술이니까 네. 익히 그럴 만한데 바로 이틀 뒤에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는 친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돌변이 아니라
당시에 뭔가 연기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네.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었던 것 같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직접적인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 고위 관료들과도 같이 협상하는 걸 싫어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라고 칭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을 좀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와중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패싱을 당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와서 보면 굉장히 무색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직접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일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 직접적인 대화에 방해가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싱을 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었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방금 말씀하신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의제가 조율되길 바랬거든요. 이제 물론 이것을 바꿔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그 진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팔짱만 끼고 보고 있어야 되느냐.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어찌 되었건 간에 북미 간에 해소가 돼야 될 문제지만은 대한민국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둘의 대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이 친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에 대한 친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직접 자기는 소통을 하고 싶다, 대통령과 트럼프와.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배제하자라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이어갈 텐데 결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인데 두 번째 이 딸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김주애라는 이름의 딸이 공개가 된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여자아이, 지금 단발머리에 핑크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리고 북한의 인공기를 흔들고 있었던 그 여자아이가 김주애라는 이름으로 추정이 되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딸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인가요? 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추정할 뿐인데요. 국내 북한 전문가에 의하면 이제 김 위원장이 소녀들한테 환영을 받을 때 리설주 여사가 특정 소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격려하는 듯한 등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에스코트 할 때까지도 계속 그 소녀를 챙기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아이와 달리 이 소녀는 다른 아이들은 다 머리를 묶었는데 이 아이만 단발머리이고 흰색 양말을 신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두 사람의 자녀가 아닐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흰색 양말을 신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흰색 양말이 부유층 자녀들만 신는 고급을 표현하는 양말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세탁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네요. 이제 흰색은 때가 많이 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포착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피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노동부부장이 보인 태도도 전문가들에게는 역시 확실히 딸이 아닌가라는데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김 위원장 부부가 공연을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도 그 공연을 되게 손뼉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보면서 가끔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여서 이게 단순히 아이들 공연을 보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과하게 관심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저 단발머리 소녀가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딱 한 번 이제 관람을 하러 왔는데 그날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공연 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 때 전날만 딱 공연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과 이런 것들을 맞춰봤을 때 둘째 딸이 저 김주애라고 추정되는 저 여자 아이가 아닌가라는 여러 중국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NBA 농구 선수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이 또 밝혔던 인물도 바로 이 여자 아이였다고 합니다. 리설주가 그들의 예쁜 딸 얘기만 했다. 이제 수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친구 관계라고 해서 축하를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딸의 이름이 김주애였다라고 또 데니스 로드먼은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김주애라고 저희가 추정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쨌든 딸이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매체 보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또 연기력으로 또 인정받고 있는 바로 배우 곽도원 씨입니다.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그 새벽 5시 정도에 제주 한림읍에서 에어읍까지 10km 정도를 운전하다가 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편도 1차선인 교차로에서 계속 차가 서 있으니까 주민이 이상하다. 도로 한가운데에 차가 서 있다라고 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봤더니 곽도원 씨가 잠이 든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가 서 있는 상태였지만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음주운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곽도원 씨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정을 한 상태였다. 그럼 똑같이 처벌받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 취소 수치거든요.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또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소식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곽도원 씨가 영화 소방관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영화에도 지금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내년에는 TVN 오리지널 시리즈의 빌런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앞두고도 있는데 당연히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지에도 타격이 이러면 사실 복귀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요즘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워낙 그 처벌이 강하고 또 인식도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복귀할 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창호법 이런 것도 지금 있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금 관대함에서 벗어나서 매우 엄격하게 좀 보고 또 이렇게 영향이 큰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본인도 또 소탈하고 또 털털한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얻던 그런 영화 배우라서 앞으로 조금 좀 자숙의 기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